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제41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서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관계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전에도 당부드렸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이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미래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합니다. 장농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3대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 경제 전체가 그 과실을 나눌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좀 이 얘기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입니다.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다가 말았다는 그런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불공정의 대명사 아닙니까?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해라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관리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되어야 됩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후에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처별로 발제하시면서 현안 토의를 하겠습니다. 기재부부터 민생 경제 회복 및 안정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재부 장관입니다.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민생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생 여건은 저희 새 정부 출범 이후에 7월달 소매 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8월달 소비 심리도 7년 7개월 만에 111.4로서 이게 100이 넘으면은 아주 좋은 겁니다. 최고치를 하는 등 내수 부진이 반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수 반전이 국민들께서 더 체감하시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 모든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2% 내외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 분야에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도 전반적으로는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지방까지 소비 개선세가 확산되는데 애로가 있어서 특별히 이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응 방향에 있어서는 추석 계기로 인해서 첫 번째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 부담 경감,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대비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입니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21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인 17만 2천 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무, 소, 돼지, 고등어 등 2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할인 지원을 재정에서 지원해서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매입하는 경우 최대 50% 할인까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성수품 선물 세트를 많이 구입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대 50%까지 할인되도록 정책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개 업종 품목에 대해서 할당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0입니다. 기본 세율이 보다는 낮은 0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 6개 품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감자, 냉동 과실 등
식품의 원료가 되는 6종을 더 추가해서 성수품 물가 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품 가격 수급 동향에 대해서는 관계부 합동으로 또 점검도 해서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유통 과정의 불합리한 점, 또 불공정 행위가 없는 제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곧 이어서 농림부 장관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만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해서 구조적인 물가 안정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두 번째는 민생 부담 경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절 시기를 맞아서 역대 최대로 43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금융에 대해서도 1,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네. 이 서민금융 1,145억 원 네. 요거는 명절 자금하고는 달리 서민들에게 네, 네. 금융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이거 이자가 훨씬 더 비싸죠. 이자를 낮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명절 자금 같으면 거의 1%대 1.5. 햇살론 뉴스 이런 건 아닐 건데. 예, 그거는 아닙니다. 물량을 공급을 확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역대 최대 43조 2천억 원. 이거는 네. 아마 이자율을 좀 낮게 네, 네. 통상적인 금융위원회 될 텐데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거 1,145억 원은 뭐 예를 들면 햇살론 뉴스 뭐 예방 대출 네. 200억 이게 보증부 대출 이게 있는데 네. 이게 이자가 엄청 비싸지 않아요? 지금 대통령 제가 그 이자는 아마 이자는 기존에 있는 이자를 낮춰주는 건 물량을 금융위원회- 확대해 주는 건데 예. 예, 말씀하셨던 그 금리가 15.5%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다만 대통령 그 햇살론 뉴스 청년한테 가는 거는 저희가 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건 4%고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200억 원은 대충 이자율이 얼마? 15.9%입니다. 뭐 15. 이 어려운 사람 대출해 주는 게 더 비싸니까 이게 물론 경제 논리에 의하면 맞는데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거 이자 얼마예요? 15.9%입니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예, 금리는 7, 8%인데요. 보정료를 이제 7, 8%를 받아가 하는데 이 대손율이 한 20%, 30%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데 저희가 그런 지적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아니 노력을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약간 옆으로 새는 것 같긴 한데 금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신용자는 저 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그리고 저신용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잖아요. 죽을 지경이죠 이게. 예.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긴 한데 뭐 자본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이냐. 제 입장은 이해는 해요. 예를 들어 정부의 기본 정책이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뭐 서민들 돈 없는 사람 돈 빌려준다 그러면서 이자를 막 15.9% 이거 좀 낮춘 거죠. 18.9 뭐 그러다가 좀 낮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 2%도 안 되는 1%대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 15% 넘게 주고 이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예, 부담이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겨우 하는 게 이제 대부업체 가면은 연막 몇십 % 내야 되니까 그거 대신 해주는 게 혜택이라고 하는 거라서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력 수준이나 재정력 수준에 비춰보면 이 서민들 15% 이자 내고 500만 원, 1,000만 원 빌리면 빚 못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또 뭐 신용불량 뭐 이런 데도 전락하고 하는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저는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게 지금 고리 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농거이기도 하잖아요. 그거 안 빌려주면 어떻게 사냐? 그거라도 빌리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혹시 어쩌면 그 싸게 뭐 상한 음식 상이라도 싸게 사 먹을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만약에 이런 게 영 어려우면 이건 공공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최소한을. 금융기관들이 연간
예대 마진 수익을 뭐 3, 40조 원씩 수익 내면서 요 이자 이거 몇백억에 10몇 프로 받아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 된다고. 그래서 공공기여를 정부도 마찬가지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15.9%의 고리로 돈 빌려주면서 이게 마치 무슨 큰 대책이 있냐 하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물론 일단 정책이 어려우면 이해하긴 하거든요. 그럼 어디에 다 감당하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전 근본적인 고민을 다시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예, 네. 간단히 대안을 조금만 말씀.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이 서민금융 상품을 1년에 한 11조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리 수준이 이제 높은데 한편에서는 이제 불법 사금융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건데 어려운 분들의 금리 부담이 높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의 재원이 주로 이제 재정이나 그 우리 복권기금에서 일부 나오고 있고 금융권에서 일단 출연하고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재정 상황이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 생각은 또 그 국정과제 공약에 나왔던 내용도 뭔가 서민금융을 위한 좀 특별한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재정과 민간금융권의 출연을 좀 안정적으로 하면서 규모와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한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예를 들면 고신용자들 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려고 1.9%뭐 2.몇% 아주 낮게 빌려주잖아요. 그것도 못 빌려줘가지고 왜냐면 신용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별로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빚 아주 싸게 빌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다 잘 살고 잘 대접받고 못 사는 사람은 네가 능력 없으니까 그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넌 이자 더 많이 내라 이럴 게 아니고 최소한 일부나마 그 공동의 부담을 할 수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우대 고객한테 정말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다가 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왜냐하면 그건 비용이니까요. 그중에 그런 것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자 정말 뭐 500만 원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건가요? 제가 하는 말이? 예, 잘 몰라서 그럽니다. 사회 공동체의 어떤 그 원활한 작동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추진해 볼 텐데 기본적인 방식은 그 개별 거기보다는 금융회사의 이익이 좀 많고 있으니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출연료로 일단 좀 출연을 시키면 사실상 그 출연료가 그 저리로 대출 받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그 출연료를 해서 저는 공동 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그러면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다른 서민들 금융에 써야 되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개인 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가지고 경영 혁신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행이 하고 있으니까 은행이 100% 독점해가지고 은행의 주인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도구마라고 생각해요. 그건 금융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을 좀 더 근본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오늘 이 얘기한 것 때문에 또 뭐 갑론을박하고 사회주의자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금융은 좀 색다르다고 생각해요. 금융은 제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업하는 거잖아요. 예, 금융이 사회적 시스템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네, 이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왜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옆으로 약간 새서 미안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설 성수기를 맞이해서 상인들이 성수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50억 원을 저리 대출하고 점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을 그 3만 4천에서 6만 7천 원까지 사면은 1만 원, 그다음에 6만
7천 원이 넘어가면 2만 원 하는 현장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참여 시장도 400개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공공 배달앱 7개, 민간이 같이 하는 5개에서 12개 공공 배달앱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2만 원씩 2회를 하면은 1만 원을 3회차 때 1만 원을 할인해 줬던데 2만 원만 사면 5천 원 해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공공 배달앱을 통한 또 이 그 가격 인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는 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고용이 됩니다. E9 비자로 그 요건을 완화해서 그 외식 소상공인들의 비용 절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불 청산 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주면서 금리를 한시적으로 0.5%에서 1%까지 낮춰주는 제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9월 22일부터 4조 7천억 원의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또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생 페이백이라고 해가지고 작년도 카드 매출액 평균보다 9월, 10월, 11월에 20%를 더 쓰게 되면 그 20%까지는 저희들이 그 10만 원, 월 10만 원씩 해서 30만 원 할인하는 그런 제도도 상생 페이백 제도를 도입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 우대를 확대하겠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의 숙박 쿠폰을 15만 장 발행해서 7만 원 이상 숙박을 하게 되면 5만 원, 7만 원 미만 하면은 3만 원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특별 재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도 1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랑 상품권을 10조 원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보다는 늘려주고 특별 재난 지역은 5%를 더 추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쿠폰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공용 쿠폰도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0시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공연은 영화관은 포함이 안 되죠. 전시하고 공연만. 현장 지역에서, 공연만. 지역에서 하는 게. 15,000원 저 지방은 그거는 할인액이 15,000원. 그러면 저기 예매처 공연 입장료가 10,000원이면 5,000원 돌려주는 건 아니죠. 네. 그냥 날리는 거지. 네, 네, 알겠습니다. 공연은 비싼 공연은 있습니다. 한 가지 그 국무위원님께 좀 당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방 살리기 해서 지역과 그 상생 자매 결혼을 지금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저희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4개 군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석을 맞이해서 저도 그 자매 결혼 맺은 지역을 현장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뭐 특산물 구매라든지 또 추석 연휴 해서 직원들이 가서 좀 방문도 하고 또 가을에 필요하다면 체육대회도 좀 그 지역으로 가서 국별로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역 살리기에 좀 동참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지시하셔가지고 대규모 할인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0월 29일에서 11월 9일까지 12일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 시기도 맞물리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서는 그 부처별로 그동안 분산 추진해오던 각종 행사, 뭐 동행 축제라든지 코세페라든지 이런 걸 이 기간 동안에 가능하면 좀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좀 성과가 날 수 있게 해주시고 공장 뭐 할인 대방출이라든지 또 각종 가격 할인 제도 이런 것도 좀 집중해 주셔가지고 하반기 소비가 좀 진작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재부가 저기 뭐 하는 건 없어요? 기재부도 4군데 합니다. 4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기간에는 할인해주는 소비 쿠폰을 뭐 추가 발행하든지 네. 품목별로 제한해서 하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네, 한번 검토하도록. 네, 네. 저 대통령님, 예, 행안부입니다. 네. 예. 그
그 기간은 이제 9월 22일서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네. 시작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그 2차 추경에서 이 확보한 6천억의 그 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약 연말까지 10조 정도의 발행액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발행액의 130%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농식수품부는 저기 기재부 장관 배속에 1.3을 곱해가지고 해주세요. 어디 갔어?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방안입니다. 주로 그 채소 과일류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장성이 부족하고 부패 감모도 심하기 때문에 유통이 굉장히 어려운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유통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이라 생산자랑 소비자 모두한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비용률은 49.2%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물건이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유통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이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유통 비용이 산지, 수집, 선별, 운송, 포장 여기 인건비까지 반영이 되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부가가치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국토 면적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작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출렁거리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주요 유통 경로가 공영 도매 시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32개 공영 도매 시장이 있는데 가락동 시장이 주로 기준 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경매를 하는 구조다 보니까 물건이 뭐 경매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주체 간의 경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개 도매 법인이 몇십 년째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통 법인들 중심으로 하면 수익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비해서 그 출하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물가 안정과 같은 공익적 역할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크게 개선의 방향을 4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고 그 기후 위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농산물의 유통 구조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출렁거리는 그 변동폭을 절반 정도로 완화하겠다. 그리고 유통 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겠다. 그리고 유통 구조 자체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50% 정도가 거래될 수 있는 구조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그 가락동 같은 공영 도매 시장이 다단계고 경매 중심인데 이것을 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그 거래 방식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하지만 당분간은 상존하게 될 기존의 도매 시장의 거래 방식을 경매에서 예약 거래 중심으로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바꾸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조 간의 경쟁을 모색하고 구조 내의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큰 방향이고 결국 소비자가 접근할 때 소매 유통 단계에서는 소비자한테 정보를 그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그 가격을 좀 그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유통 효율화의 기반은 공급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공급에서 물량이 딸려버리면 이게 유통 구조가 아무리 효율화돼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 하에 크게 저희들이 바꾸려는 방향은 4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도매 시장으로 기존의 공영 도매 시장 구조를 전환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온라인 도매 시장이 지금 현재로는 초기 단계이지만 농가 수취 가격을 3.6%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유통 비용도 7.5%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단계가 현재는 4단계인데 이것을 1단계나 2단계로 축소를 시킬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해서 현재는 거래 규모가 20억 원 이상 되는 사람만 온라인 도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산지에서는 스마트 APC가 지금 3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2030년까지는 300개소로 늘려서 출하 비용 절감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매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잠깐만요. 예, 이 온라인 도매 네. 시장이 예. 정부가 운영하는 게 있나 보죠? 지금 AT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장은 AT가 하다니? AT, 그러니까 우리 유통공사, 농식품 유통공사가 유통공사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예, 판매자가 20억 원 이상 매출이 돼야 예. 들어올 수 있게 해놨다고.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기준을 요건을 완화하면 누구나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걸 왜 규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신뢰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감독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도 1,000억 이상 구매를 해야 들어올 수 있다. 1,000만 원 이상 해야 구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보증제도를 도입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판구매자 조건들을 완화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고추 500평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보겠다 그런 사람 원래는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그 매일 수급이 불일치하고 그 경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 위탁 판매 주체가 도매법인인데 수수료율이 7%가 상한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7%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수익과 연계된 수수료율이 아니라서 여기에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은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평가를 해서 퇴출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수익이 상당히 나면 수수료도 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익 난 것에 대해서 농업인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신규 법인을 들일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경쟁을 도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건을 싣고 와서 경매만 찾아보기보다는 미리 그 하루 전이라도 정가 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그래서 거래량이 얼마일지 예측해 보는 뭐 그런 방식의 그 출하 예측 시스템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지금 현재의 도매 시장은 경매 장소가 아니라 물류 거점으로서 기능을 하고 역할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가서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느냐 이런 정보일 것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카미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71개 농산물에 대해서 그 매일매일 소비자 가격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준비하면서 그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 이 카미스에 의하면 오늘 소비자가가 6,700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점포에서는 1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제일 싼 업체에서는 3,980원에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가만 제시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는 10,000원인데 우리 동네는 3,000원인데 이제 이렇게 정보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거를 아예 대국민 앱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 어디 가면 얼마다 그래서 투명하게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하면 소매 유통 단계까지도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하는 일들을 좀 막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 푸드라든가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도 보다 확장해서 다양한 유통 경로를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이 그 안정되지 않으면 유통 구조가 아무리 효율화돼도 소비자 입장에선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그 구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이 중요하고 이것이 생산자들한테도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지 채소 같은 경우에 신규 재배 적지도 확보하고 과수나 시설 채소의 스마트 생산 단지도 그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 계획을 미리 생산자하고 정부가 세워서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정하고 생육 관리를 해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 생육 관리를 하기 위한 그 뭐랄까 지원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네. 드렸습니다. 저 하정우 수석 어디 계세요? 네, AI 수석입니다. 예. 이거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어떤 그 살림 사는 사람이
아, 내일 뭐 저 손님 몇 명 와가지고 비빔밥 해야 되는데 재료가 뭐가 필요하고 어디서 사면 가장 싸게 사고 어디다 주문하면 되고 뭐 이런 거를 이런 게 인공지능화하기 딱 좋은데 이런 걸 예를 들면 아까 앱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네네. 앱도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면 더 유용해질 텐데 네. 이거 국민들이 예를 들면 내가 앱 들고 다니다 전화기 들고 다니다가 틱 눌러서 저기 가장 싼데 어디 찾아가지고 저 시금치하고 몇 인분 김밥 쌀 거 저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지가 막 찾아가지고 할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는 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개별 모듈들은 다 있습니다. 아마 이미 커머스 앱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 농식품부에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공개를 해주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뭐 100%짜리는 다 아니더라도 몇몇 영역을 좁혀 놓는다면은 내년 내후년 정도의 시범 서비스는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세상 모든 전에 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마스크 공급 시스템 만들려고 데이터 개방했더니 거기 5일 만에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부분은 로직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 비교를 해야 되고 해당하는 위치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구입 가격한지 아닌지 거기에 어떤 요리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데에서의 뭐 풀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 보이는 거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린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물어봅니까? 경상도식으로 할까요? 제주도식으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것도 김밥도 가능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김밥 그 불고기 김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가능하죠. 예, 실제로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써 보면 레시피 가르쳐 달라면 제법 잘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개별 재료로 연동하는 이런 부분들 추가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떤 프로토타입 정도의 서비스는 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략이 통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중기부 한성수입니다. 그 궁금해하시는 것이 가격을 비교하는 뭐 가격 비교도 해야 되고 품질 비교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음식 하면 종류도 해야 되고 지금 이제 농산부 장관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산지의 가격들이 데이터로 올라오기만 하면 지금도 제공은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들이나 각종 사이트들에서 다 올려놓은 가격 정보들을 비교해주는 것들은 지금도 다 되고는 있고 그걸 담아서 레시피 DB까지 해서 서비스하는 것도 지금 인터넷 서비스 있는 걸 다 긁어 모으면 어느 정도 약간 품질은 낮겠지만 가능은 네, 그거는 이미 데이터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획만 좀 잘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일종의 뭐 기초 데이터를 다 열어주고 네, 우리가 그걸 만들면 사고가 나니까 네, 민간에 공모를 해가지고 예, 그 되면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도 일부 투자하고 해서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농산물 거래 시스템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 한승수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별 데이터들의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API나 뭐 MCP 이런 것들 연결하고 약간 에이전트에 가까운 것들은 민간에서 빠르게 구축 가능하니까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2년 후 이러지 마시고요. 2년 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능하면 네, 예. 네, 가능하면 대통령 좀 적절 단계별로. 시장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 적절 시장입니다. 네. 예. 그런데 농산물 쪽이 사실 공산품하고 너무 달라서 예. 어떤 뭐 사과만 해도 선도 지역 여기에 따라서 달라서 그렇죠. 제품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러기에는 매우 어려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B2B로 할 때 도매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게 소매당 단위로 하면은 이거는 수만 그런 가구가 필요해서 아니 그 케이스가 그래서 이거는 다른 제품하고 소매 단위로 가격을 확인하고 이런 것조차도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근데 아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그건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냥 판단도 스스로 알아서 하되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죠.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확보가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쉽게 하고 이런 거 좋은데 데이터 자체가 그 데이터가 지금 양질의 부족한 데이터 게 문제죠. 자체가 예. 농수산물은 그렇게
다른 분야보다 훨씬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 저희가 지금 앱을 개발하는 건 내년까지는 앱을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도매 가격들은 매일매일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 수가 많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 위주로요. 예. 근데 앱을 개발하는 건 좋은데 네. 아마 각 부처 단위로 국민들이 필요한 앱을 만들면 앱을 고르는 앱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예. 네, 그거를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실제 농식품부 쪽도 마찬가지고 AI 전략위원회 어차피 당당 본가가 네. 있으니까 민간 중심으로 그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나는 농산물 도매 시장에 예. 도매인 자격 있잖아요. 예. 그게 일종의 특권화돼 있지 않아요? 예, 지금 도매법인이 6개가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 독점하고 있는 있는데, 거죠. 예. 경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분야별로 따로따로 돼 있어가지고 예. 독점화돼 있어가지고 예. 다른 데가 안 들어가니까 좀 예. 폐해가 있지 않아요? 나는 잘 모르겠네. 추측상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가락시장 예를 들면 도매법인이 6개가 있는데 이게 몇십 년째 한 번도 이제 네.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려는 거는 그리고 수수료율이 7%를 아니, 받을 그러니까 수 그건 있다 돼 이해를 있고요. 했는데 그래서 예. 하여튼 독점화되고 경쟁이 없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독점을 예. 완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뭐예요? 평가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로 뭐 도매법인 허가를 내주든지. 근데 거기 문제는 공간이 없죠 또. 예, 공간을 나눠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내서 그럼 아예 그냥 출입을 하려고 대출을 합니다. 예, 바꾸는 거를 예. 난리 나겠네요. 네, 예,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걸 농업법에 해야죠.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와 그게 소비자- 남산 케이블카 비슷한 거예요. 네, 한번 허가 받으면 네. 죽을 때까지. 예, 아니 안 죽지 참 이 법인은. 예. 그래서 경쟁 체제를 예. 좀 도입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 돼. 그것도 하나의 지금 어쩌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이 농산물 가격 불안정 또는 유통 비용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예. 농림부 장관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강서 도매시장이 네, 하고 시장 있는 도매인제. 시장 도매인 예. 제도가 이 도매법인의 독점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도메인 제도도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시장 도메인제의 경우에는 또 그 우리 생산자들한테 가격을 이제 과도하게 말하자면 좀 내리 깎는다.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또 연구를 좀 해보세요. 뭐 예. 그다음 네. 중기부 바로 이어서 순서대로 하시죠. 네, 중기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의 회복과 경쟁력 제고 관련해서 정리하면서요. 소상공인이 회복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과 그리고 성장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기 안전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저희가 중심이 되고 있는 방식은 폐업하고 사후 처리에 집중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의 매출과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 폐업 이전의 위기 정보 알람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업의 위기를 알려주고 그리고 채무 조정, 폐업 재기까지의 종합 체계를 좀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하면 조금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폐업 이후에는 취업과 재창업 관련된 부분의 정책들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쭉 조사하면서 관련 부처에 협업을 하고 연계하면 좋은 정책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전환 정책 관련된 부분은 노동부가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업을 하고 이번 참에 조사하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각 부처와 그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여러 제도들을 다 정리를 해서 좀 같이 안내하려고 하는 방안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 1.04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과금과 고정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및 신규 대출할 때 인센티브 부여하고 금융 비용을 경감하고 신양 취약자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 골목 상권 관련 그거 하기 전에 네.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어디 부처가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왜 그
폐업을 하려 그러니까 그 기존 대출을 다 일시상환 안 하면 안 해준다 뭐 그런 게 있었죠. 네, 그거 저 보완책 마련하자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 안 계세요? 네, 금융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예. 폐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이름으로 받았던 사업자 대출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본질적인 업무를 안 하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그 EOD에서 일시 상환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서 폐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자 대출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지 말고 개인 대출로 일단 전환을 일단 시키는 거를 저희가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돌리고, 예, 그게 핵심 대책의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거를 또 어떻게 상환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금융권 재원으로 그 30년 만기 분할 상환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개로 다 일단 지금 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기 일시 상환 안 하고 문 닫고 싶을 때 문 닫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새 얘기가 없긴 하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진행하시죠 또. 네, 계속하겠습니다.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부분은 그 소상공인 연합회장이 평소에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게 단순히 한 가게의 경영 개선을 돕는 것을 넘어서 주변 상권 전체를 좀 효과적으로 활력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고, 이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조직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방문해 보면 이 조직이 되고 이게 협동조합까지 되면서 공동 마케팅 그리고 상권 특화 사업을 해서 발전해 가는 방향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조직화하는 방안을 만들고요. 또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그 접목하면 지금의 골목형 상점가를 관광 자원, 문화 자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 소비 활성화 관련해서는 아까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부, 산업부랑 국가 단위 대규모 축제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골목형 상점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장 상인에는 시장 매니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좀 좋은 상황이어서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그 조직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 지금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 소상인과 소공인을 좀 구분을 해서 소공인을 위한 그 활성화 방안들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뿌리 제조 산업의 굉장히 아주 작은 소공인들의 경우에는 소상인과 업력과 거래 방식이 달라서 여기에 대해서 소공인 특화된 지원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업종별 특화 계획 그리고 자동화 장비, 제조 데이터 활용과 100년 소공인 인증과 판로 개척까지 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 정리하고요. 여기에 해외까지 갈 수 있는 수출형 제품들 만들고 그리고 판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OECD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넘게가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공인과 소상인들도 우리는 한 4%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수출까지 지원하는 방안들 지원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AI 디지털 기술이 소상공인에게는 무조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I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AI 활용 경영과 마케팅 사업화 지원 그리고 AI 민원 상담 도우미를 통해서 직접 AI 어떤 정책들이 나에게 맞는지 도와주고 그리고 소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공하는 형태를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하면 이미 민간 플랫폼들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과 민간 플랫폼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민간 플랫폼이 직접 소상공인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내의 소상공인 정책 관련된 부분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더 가야지 더 정교해질 것 같아서 국세청과 협력해서 지금까지는 매출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매출과 그리고 이익 데이터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좀 국세청 데이터를 연결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정교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단일 창구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한 번 AI 채팅하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 부처와 지자체의 소상공인 정책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DB 구축을 해서 한 번에 찾아서 어딘가로 이동시켜드리는 작업들을 AI 채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지금 방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체부 이어서 하시죠. 또 다른 부처들도 저만 계속 뭐 얘기하는 것도 미안한데 다른 부처들도 의견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네, 대표님 제가 하나 이 소상공인은 제가 보니까요 개별 이 소상공인들은 인력도 없고 여유가 없어요. AI 그래봤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교육시킨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종별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에 우리가 어떤 공통적으로 AI 아는 사람을 그 업종별로 파견시켜주면은 그래서 이 하는 분도 장사하세요. 내가 이거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가면 앱을 하나 개발하면 공통 앱을 하나 마련해줘야 되지. 개별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요, 우리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지금 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미래 무슨 AI냐 뭐 정책도 뭘 모르겠고 주려면 네가 가르쳐 달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좀 이 군을 좀 무거워가지고 네. 거기다가 뭔가 AI를 얹어가 공통으로 개발해가 이거 쓰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현장 안 가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소공인과 소상인은 일단 구분해야 한다. 너무 소상공인이라고 묶으니까 네. 너무 규모가 크다. 근데 소공인은 한 60만 정도 되고 이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따로 잡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매니저 한 분이 시장 한 곳에 가서 교육하고 행정 정리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서 시장 상인회에서는 이 아까 말씀하신 AI 매니저 같은 것들, 디지털 매니저를 좀 파견해 주라는 얘기도 하고 계신데 일단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업종별 말씀하신 건데 지금 플랫폼사들과 그래서 좀 더 협업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카카오의 단골 프로그램이라든지 채널이라든지 제가 골목형 상점가 가서 디지털 설명을 쭉 드렸더니 다 못 알아들으시는데 근데 이제 그 또 마케팅 회사들의 비용은 많이 내고 있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카카오의 단골 채널 상점가 전체가 가게별로 운영도 하지 말고 이 골목 상점과 전체가 채널 하나만 공동으로 운영해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노하우가 쌓이고 그 뒤에 좋아질 거라 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좀 단계별로 아주 쉬운 것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좀 나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네. 이제 포탈사들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K컬처 붐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달 말부터는 중국 관광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는 역대 최대치인 2천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한 분이 약 200만 원을 지출한다고 할 때 올해 약 38조 원이 넘는 새로운 소비가 생겨나는 것으로 관광은 이처럼 우리 경제 또 하나의 성장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산적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일본의 고작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만 다녀가는 지역 편중 현상도 여전합니다. 다양성이 부족한 관광 콘텐츠와 교통 결제 등 여전히 불편한 관광 인프라 역시 지역 관광으로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만 봐도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같이 관광권이 전국에 퍼져 있고 또 베트남도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 여러 지역들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한국은 그냥 서울 한 곳만 외국인들에게 각인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의 66%가 수도권에만 머물다 가시는데 만약 이들 수도권 체류객의 15%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들어도 약 6조 원이 추가로 지역에 뿌려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에도 이제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서울 외에 더 많은 지역을 찾도록 해서 외국인 관광객 3천만을 넘어서는 관광 대국의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5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수도권을 벗어난 제2, 제3의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접근하기 쉽고 주변에 충분한 관광 자원을 갖춘
지역 관광권 소수 몇 군데를 올해 안에 선정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매력 있는 관광 상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각 권역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새롭게 단장하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불고 있는 K컬처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캐대언 때문에 남산과 북촌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K컬처 영상물 안에 더 많은 관광 코스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공연장을 확충해서 다양한 K-팝 콘서트를 수시로 유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등 근거리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 공항으로 곧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맞춤형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분들을 모셔오는 항공사와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전략도 새로 짜겠습니다. 이제는 인스타 같은 SNS에 떠야 여행지도 뜹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각종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홍보 미디어, 홍보 에이전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OTT와 협력해서 더 많은 영상물 안에 우리나라의 매력을 더 많이 담고 가고 싶은 나라로서의 참신하고 힙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관광 수용 태세를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외국인이 입국해서 이동, 숙박, 쇼핑하고 다시 출국하기까지 여행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불편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묵혀놓은 숙제들이 많습니다. KETA부터 간편 결제, 인증 체계 등 여러 문제점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법 제도를 현실에 맞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고치겠습니다. 수십 년도 더 된 관광 특구 제도를 이참에 아예 바꾸고 관광 업종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하는 등 관련 법들을 전면 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부 부처 중에 제일 다양하게 업무가 많은 데가 문체부 같아요. 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공보, 종교, 언론, 근데 국민 대변인 소통. 근데 문화 예술만 해도 그 안에 또 수없이 영역이 쪼개지잖아요. 네.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거를 수행할 인력 조직이 있어요? 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문광부가 해야 될 일이 제가 보기엔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정도냐 그 말이죠. 지금 문화부 충분치 않지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3,000 문화부가? 문화 네. 본부 그렇고 각지에 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직접 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산하 기관들. 네네. 이 지금 중소기업부도 그렇고 그죠? 거기도 그 일단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진짜 할 만한 조직과 역량이 됩니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또 한국 관광공사 같은 곳도 이제 조직을 동원해야 되고, 그렇죠. 또 결국은 각 지역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이 지역 관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무라고는 하지만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고요. 관련된 곳이 다 자기 일일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공무원이 자기 손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단체, 협회 뭐 등등을 총동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는 본부 인원 필요합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거기도 산하기관들이 좀 있잖아요. 약간 있는데요. 본부 인원을 좀 보고 원래 해야 될 제가 지금 소속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좀 정비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일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 본부 조직들이야 어쨌든 장관이 새로 오고 뭐 하면은 막 어떻게 다그치고 격려하고 뭐 이러면 좀 할 텐데 소속 기관이나 협회나 이런 데가 진짜 일을 하는지는 진짜 궁금해. 그래서 그걸 한번 체킹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인데요. 내가 몇 가지 뭐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디 그 기사를 보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욕하고 모욕 주고 혹시 아세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너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그리고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이러면 나 다시는 안 갈 것 같아. 그리고 그 나라 내 가지 말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것 같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일부러 그러더라고. 그 특정 국가 관광에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그 법무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법무부가 국가기강을 잡는 데잖아. 경찰을 주로 좀 소환하고. 아 경찰 얘기. 네, 그렇잖아도 뭐 주요 공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저 모욕적인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 정도로 안 될 것 같아요. 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 고소 고발이 있으면 입건해서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관광객들 상대로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제도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영업방해 아니에요? 그거? 업무방해? 업무방해의 관점은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시라서 아니 새롭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깽판 쳐가지고 손님 내쫓으면 업무방해 아니에요? 꼭 가게 안에 들어온 사람 내쫓은 것만 업무방해인가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표현의 적절히- 자유예요? 그게 깽판이지. 어쨌든 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자유관계. 일단 그 문제도 하나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문화산업 중에 예를 들면 뭐 K-팝이니 드라마니 뭐 이런 거 수출도 잘 되고 해외에선 각광을 받는데 네. 국내 그 순수 예술 문화 그다음에 저변이 망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 얘기 한번 잠깐 해보시죠. 저는 그냥 떠도는 소문을 들은 얘기인데 진짜 실상은 좀 어떻습니까? 업계에 계시다고 오셨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은 썩으면 늘어지고 썩어가고 있다고 그런 지적을 해요. 근데 진짜냐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가령 캐대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 산업이 K컬처 영상 산업이 전 세계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영화, 드라마 이런 영상 산업들이 활짝 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중급 이상의 영화는 20편이 안 된답니다. 그 제작을 아예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투자가 있다네.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영화 한 편을 만들면 극장을 통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은 극장에서 거의 수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저희가 2억 3천만 명 정도 극장 관람객이 있었는데 한 해에요. 지금 올해는 1억이 안 될 것 같답니다. 그만큼 극장 자체가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고 OTT를 통해서 보통 집에서 이제 영화를 극장 안 간다고 저기 영화 요금을 갖다가 막 50%씩 올리고 이러니까 더 안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악순환으로 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영화를 만들면 극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막히니까 결국은 투자가 안 들어오는 거고요. 좋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곳들이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이제는 OTT 그걸 문 팔아요. 앞에 가서 줄을 서 있습니다. 거기서 투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투자를 받으면 극장에서 수익을 내면 흥행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OTT는 그냥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냥 제작비 얼마에 일정한 마진 주고 끝입니다. 그리고 IP를 다 넘깁니다. 지금 캐대언의 IP도 소니가 다
넷플릭스에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넘기기 때문에 사실상 네. 어, 어쨌든 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책이 뭔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예. 있고요. 결국은 지금 OTT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OTT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OTT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조금 더 공정하고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계약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도와주고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이 산업 자체를 증진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좀 확보해줘야 됩니다. 투자금을 확보해주기 위한 다양한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또 노력도 해줘야 되고요. 뭐 다각적인 지금 방법들을 네. 찾아보고 그 연구를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문화 예산도 사실 많이 늘렸잖아요. 그 대비해 가지고 일단 해놨는데 어디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쓸지를 지금부터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많이 늘려주시기는 해서 감사히 느끼고는 있지만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0.01% 늘었습니다. 그만큼 전체 비중 대비에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요. 뭐 그러긴 하죠. 네. 네, 그 부분은 좀 많이 그러니까 아니 저 그 얘기는 맞는 지적이신데 네. 어디에 어떤 사업이 효율적인데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여기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증명되면 쓸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시는 게 지금 장관님 앞으로 하실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온지 못했다 얼마 뭐라 안 하는 게 돼서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하기 고민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손이 많이 가죠. 이게 분야가 워낙 넓고 다양해서 그죠. 그래도 해내겠습니다. 네. 그러시라고 저희가 맡긴 거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영화 제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제작 지원을 해주면서 공모를 좀 해보는 건 어때요? 대작을 한번 만들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안 돼요. 그 부분도 사실상 왜냐하면 웬만한 대작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헐리우드나 뭐 OTT 쪽에서 수천억대 제작비가 그냥 들어가요. 돈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컨텐츠가 좋은 걸 찾아야죠. 네, 그건 해야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좋은 것들이 주로 OTT 문 앞에 가서 줄을 음. 서고 있는데요. 그쪽에 줄 서 있는 분들한테 그쪽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를 주고 여기서 잘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들의 어떤 대안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그러니까 그걸 해보려고 해야 하고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전에 한번 제가 안 계실 때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이 지금 최대 과제인데 저 지방에다가 대규모 그 촬영 시설 이런 거 좀 모아가지고 거기 가면 다 할 수 있게 이런 걸 하라고 했더니 저기 충청도 남쪽으로 가면 경쟁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누가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하다 말아버렸는데 혹시 그런 건 어떠세요? 그 지방자치마다 조금하는 게 뭐 분산돼 있잖아요. 지금 촬영 같은 경우도 좀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할 네.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인천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삭소가 수다도 대부분 보면 다 제주도 같지만 사실은 안동에서 찍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 촬영하는 기법도 달라지고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버추얼 그 아트가 들어가면서 장소나 별로 세트장을 옮겼어요?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한 단계가 아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부여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뭔가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광에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주로는 이제 물리적인 구경거리, 이 시각 자원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 느낌인데 요즘 그 관광의 핵심은 먹는 거. 그거 딱 목록을 딱 뽑아가지고 어느 지역 가서 뭐 먹어야지 이걸 해갖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급 관광객들이죠. 그리고 잘 얘기 안 하지만 성형 수술하러. 맞습니다. 네, 그 보통 들어오면 2주에서 한 달, 2달씩 체류하잖아요. 그래서 K-뷰티, K-푸드, 지금 K-컬처, 아니 그 컬처 중에서도 이제 주로는 영화 뭐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는데 음식, 성형 뭐 이런 게 훨씬 더 고부가 가치 아닌가요? 음식으로만 승부하기에는 외국인들 물론 한 부분이죠. 대상으로는 아직 서울을 벗어나기가 좀 어렵고요. 서울에 와서도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방금 아니, 지방으로 안 하더라도 여하튼 뭐 대한민국의
관광 콘텐츠를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떡볶이나 뭐 설렁탕이나 이번에 캐대언에 나온 것들 인기 높고요. 특히 그 지금 서울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종로 쪽에 사우나 같은 데도 입장권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건데 하여튼 의료 관광. 의료 관광 작년에 저희가 1,600만 명이 한국에 왔는데요. 그중에 100만 명은 의료 관광하러 근데 왔습니다. 의료 관광은 어차피 우리 저 매출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체류 기간도 길고요.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서 쓰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들은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말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지역 관광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역 관광 얘기하다가. 네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명백하게 관광 목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그럴 것 같은데 어디 뭐 예를 들어 하와이를 갔더니 하와이를 상징하는 뭔가 기념품이나 이런 거 그 동네 사람이 갖다 주고 이렇게 세레머니 이런 게 좀 엄청 좋을 것 같은데 큰 돈 안 들잖아요. 예를 들면 기념품. 들어오면은 막 네네.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넌 니네 나라 돌아가라 손가락질 이런 거 안 하는 건 당연하고 예를 들면 뭐 작은 선물이나 기념물이나 뭐 이런 거 세레머니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기획해 볼 수 있잖아요. 큰 돈 네, 안 그것도 들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요즘 그러니까 한국까지 왔으니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상적인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직원들이라도 태도 따라 완전히 그 나라에 이미 딱 도달했을 때 이미지가 거기서 개판나잖아, 그죠? 그런 지원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관광 산업은 정말로 키워야 될 부분이고 문화산업, 관광산업 우리 이 새로운 정부의 가장 인공지능과 이런 첨단 기술 산업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문화 관광 산업, 문화 관광 예술, 체육은 뭐 당연히 정말 완전히 새로 되어서 한다 생각하시고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 그 홍보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관광 관련해서 저희가 그 K 미식벨트라는 것들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유네스코에서 장류하고 김치가 그 문화유산으로 됐기 때문에요. 그 장류벨트면 순창, 담양 미식벨트로요. 그다음에 그래요? 김치는 광주, 그리고 전통주는 안동, 그리고 저희는 이제 치킨 벨트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치킨 벨트는 조금 그거는 사실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런 벨트,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때 보면 와인 루트라는 게 있습니다. 와인 포도 생산지, 그다음 와인 시음하고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을 먹고 돌아오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먹거리는 정말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농식품부에서 좀 그 문화부랑 협력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잘 만들어서 문화부로 잘 넘겨주세요. 네. 네. 네, 다음 노동부. 네, 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청년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노동시장 비전입니다. 먼저 청년 고용 상황입니다. 7월 청년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시업 쓴 청년이 40만 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45.8%인데요. OECD 평균 55.1%에 10% 정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또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채용 공고 중 경력 채용 비용이 82%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을 자랑한다고 하는 청년들이지만 기업의 요구 조건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이 속에서 스스로 좀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의 상식에 못 미치는 근로 여건에 대해 실망해서 이직과 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었음 청년의 70%가 직장 경험이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경력과 역량을 쌓을 기회를 주고 일할 만한 일자리 만들기가 근본 해법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과정입니다. 첫 번째, 시었음 구직 청년이 경력, 역량을 쌓을 기회를 국가가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시었음 청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발굴입니다. 이 시었음 청년이 어디에 계시는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다가가고 또 회복하고 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발굴함에 있어서 범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예컨대 국방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기서 정보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시었음 청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가서 시었음 청년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할 때 고립 은둔이라든지 경로 단절이라든지 가구 자체가 위기인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관계부처와 협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역량 향상을 위해서 대중견기업의 일 경험을 확대하고 이 법제화도 검토하겠습니다. 법제화 관련해서는 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을 쌓는 노동자들에게 이게 노동자냐 교육생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쟁 예방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지원도 하겠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 한국형 실업 부조입니다.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상향하고 28년도에는 70만 원까지 상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시었음 청년 중 70%가 직장 유경험자라고 볼 때 자발적 이직이라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청년 스스로 못 견뎠던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해서는 자발적 이직 한 번에 한해서는 구직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과 함께 성장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년의 시각에서 시작을 방해하는 3대 기초 노동질서 즉 임금체불 없고 산재 없고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그런 직장 만들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보고 노동만 있고 고용을 모르는 장관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초 노동 질서를 잘 세우는 것이 고용과 직결된다는 것을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성장하는 일터입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성장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역량도 향상시키고 자산도 형성할 수 있고 또 워라밸 보장되는 일자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실노동 시간 단축 지원하고요. 자산 형성, 그다음에 훈련 및 대학원 학업도 지원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3대 기초 노동 질서를 잘 지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수준의 건강검진, 복지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같이 지원해서 좋은 중소기업 만들겠습니다. 중요하게 지역에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안 이남으로 기업 일자리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 교통, 주거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온 나라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 산단에 아까 문체부 할 일 너무 많으시는데 산단 가면 좀 우울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청년 친화적인 그런 산단 문화 확충하고요. 요번에 17개 산단에 1,000원 아침밥 10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총리님하고 농림부 장관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13년 동안 저희들이라 보다는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 10월 1일부터 산단에 1,000원 아침밥 지원합니다. 제가 문자 받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 문자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예. 어디 선정했어요? 17개 산단 17개.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어떤 게 더 많아요? 지금은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역시 지방우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농림부 장관님하고 지방우대. 같이 한번 10월 달에 가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많이 관심 가진 것 중에 5급 상습도 있는데 광역 교통망 구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가시티 하는 데 있어서 출퇴근 거리를 줄여줌으로써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 창원 같으면 남성들 친화적인 도시고 부산은 여성 친화적인 도시인데 이것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일자리도 제고하고 또 자유롭게 또 연애도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인프라 조성해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주택 확충해주고 융자 지원 또 근무 환경 개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친화적인 그런 산단 만드는 데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성장 어제도 AI 위원회 발족했습니다만 이런 진짜 성장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청년 일자리 연계하겠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충 시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먼저 활동하는 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기부에서 과기부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AI 프로젝트 수행할 때
청년 기회를 예를 들면 10% 정도 할당할 수는 없을까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중기부에서도 AI 딥테크 유망 청년들 스타트업 집중 육성하거나 중소제조기업 AX 대전환 또 지역 대표기업 육성 등의 청년 고용 우수 기업 참여를 우대하고 창업 시 지원 비율을 할당할 수 있을지 제안드립니다. 산업부에는 AI 팩토리 확산 등 첨단 산업 대규모 투자 촉진 시 청년 고용 우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사회적 대화입니다. 이런 양질의 청년 일자리 조성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나서야 됩니다. 아까 일에 한해서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고용보험도 확대하는 것도 노사가 머리를 함께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다면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에 먼저 주요한 의제로 삼고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경산호위 위원장 찾는 작업은 잘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다른 부처 지금에서도 이 경산호위 위원장은 노사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몇 년 대화한 다음에 그러려면 신망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뭐 쉽게 찾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리고 산재 줄이는 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바와 국토부 같이- 장관이 같이 다니고 있어요? 예. 저번에 같이 다닌다고 했는데 어디? 국토부 장관님 오늘 안 계시는데 국토부 장관님하고는 건설 현장 하도급 같이 공동으로 가기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은 했고 아직은 진행은 안 했군요. 네, 밥은 사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주는 기미가 보여요. 어때요? 지금 잘 줄지 않고 있는데 잘 줄지 않다는 건 저는 새로 추락 방지 시설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되던데 그거 그래서- 엄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연말까지 추락 방지에 역점하자고 네. 당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을철 우리 농림부 장관님하고도 협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가을철 농가에서 농가 지분 개량, 축사 개량하다가 추락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목 사업하다가도 또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재가 국가적 의제로 올라오다 보니까 숨어있던 산재가 나타나는 기저 효과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물론 있어도 그렇겠죠. 무한데 일단 올 연말까지 노동부에서는 추락 사고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줄여보자 하는데요. 이 자리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 것은 추락 사고가 말이 그냥 추락 사고지 너무나 다양합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갱폼이 떨어져가지고 추락하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추락 사고는 유형이 상당히 유형별로 지금 자 일일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요거는 왜 떨어졌지? 네네. 이거는 왜 끼었지? 이거는 왜 부딪혔지? 뭐 이런 걸 내가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네네.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거만 있으면 통상적인 안전 조치만 했으면 안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안전대 미착용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 보니까 높은 떨어지고 물론 그게 통째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는 대책이 없긴 한데 네. 그 본인만 똑 떨어지는 거는 안전바를 사실 걸기만 했어도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고 있다고 계속 예. 지금도. 10월 1일부터는 사고가 안 나더라도 예방 조치를 안 한 것만으로도 바로 의규 처리. 그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정말 이거 미필적 고의의 살인에 가깝잖아요. 그 뻔한 거는 저 엄벌을 좀 해요. 아니 청구하면 그 지금도 지휘할 수 있잖아요. 지휘도 하고. 지정돼 갖고 각 지청마다 같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게 되면은 아니 그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휘를 안 한다니까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도 좀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거는 아직도 1년 후의 일이고 네네. 지금은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최대로 아니 지금 1차적으로 경찰하고 지금 전담검사에 다 들어가서 같이 저희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딱 봐서 명백하다 이게 정말 조금만 조심했으면 안 죽을 사건인데 벌어지는 게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네, 연말까지.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 내 말은. 예. 이제 명색이 지금 무슨 경제 10대 강국이라는 둥 무슨 문화 강국 그런 소리 하면서 어떻게 그 아주 사소한 안전 조치를 안 해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게 반복되냐 말이에요. 이것도
그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툭하면 떨어지고. 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락사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진짜 기본 마인드에 관한 거예요. 그거 하면 회사 망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남의 인생을 통째로 다 망가뜨리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폐가망신한다 이런 생각 들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법무부도 저 경찰도 노동부도 이거 너무 당연한 거를 이거를 계속 재발하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몇 달째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냥 벌을 줘요. 예측된데도 안 하면 빨리 그것도 저희 뭐 법원에 뭐 공식 요청을 하든지요. 아니, 수사 제대로 해갖고 저희들이 뭐 기소 신속하게 하고 뭐 기소에 중형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뭐 소리 없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웬만하면 인신구속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뻔하게 돈 벌겠다고 충분히 예측되는 일에 뭐 위험 방치해가지고 노동자들 일하다 떨어져 죽게 하고 이거는 엄히 신속하게 처벌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회사 회장만큼 중요한 소중한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예, 사람 목숨 귀한 줄 네. 알도록 또 한번 주지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아이고 힘들더라도 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근로감독관 숫자 더 늘려요. 예,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잘 협조해 주셔야죠. 수시 채용 또 내년 할 것도 500명 바로 채용 공고 나갔습니다. 네. 위험 작업장은 예측된 작업장은 사고 안 나더라도 그냥 불시에 가가지고 다 처벌하라니까요. 그거 안 하고 하는 안전대 착용 안 하고 일 시키고 있는 작업장 발견하면 엄벌하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인원수 계속 늘려가 전 사업장을 다 지키시든지. 그래서 그 경기도형 안전 일터 지킴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양대 노총에도 협조 요청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5억 미만 사업장 우리 손이 안 닿는 거 거기서는 계속 페트롤 돌리면서 지도하고 그러세요. 하고 그래서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네. 이게 사람을 위험에 방치시켜서 일 시키면 안 된다. 네. 이거 내가 감옥 가는 일이다. 네. 회사 망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바꾸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함을 떨어지면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감독관이 명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요. 아, 그까지 같이 쓴 건 좀. 제가 그렇게 진짜 명함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아니 진짜로. 네? 그거 진짜 우리 감독관이 실제로 잘했네. 너무 그게 추락사가 안 줄어드니까 명함을 줄 때 우리 특공 대장인데 특공대장이 뭐 명함 뒤에다가 추락사 방지해가지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갈 때마다 이거를 자기 홍보물처럼. 네. 그래서 저도 장관 명함도 그렇게 바꾸기로. 그럼 끝에다가 뒤에다가 가로 열고 너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여튼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락사. 대통령 진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성호입니다. 네. 특사경들 근로감독관들이 이 현장 수사할 수 있는 기본 역량들을 좀 더 갖춰야 됩니다. 그건 뭐 검찰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시험에도 형법이나 소송법이나 관련 그 처벌 규정에 대한 인식들이라든가 조사 기법들이 없거든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일반 뭐 임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팀을 아예 만들어 전담 조직하라고 했잖아요. 공부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경찰에서도 팀 만들었고. 지금 팀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과학 수사 팀까지 한 팀을 더 추가했습니다. 전공을 해서 저 법무부 장관님 지적 다시는 안 나오게. 예. 실력 부족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특사경에 대해서는 그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휘해야죠. 예. 그래서 산업안전 관련된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규정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전담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산업체에도 전담팀 전문수사팀 만들어 놨겠죠. 네. 그래서 자, 어쨌든 다시 한번 또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 봅시다. 네, 복지부 바로 넘어가시죠. 네.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안전망 확립과 AI 혁신 등 미래 대비 과제를 통해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80개 복지사업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안정망인 생계급여는 노인,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층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고 군 출산 크레딧 지원 기관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 발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축소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전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입원과 입소의 경계에 있는 어르신을 시작으로 해서 중증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통합 제공이 어렵습니다. 지자체 전담 공무원 확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지원 주택, 농촌형 돌봄 시설 마련 및 체육 여가 시설의 확충 등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혁신과 함께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간병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의료 강화 기반 지역 완결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도의 지역의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지역 필수 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분히 보상되지 못했던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별도의 재원 체계를 신설하여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AI 혁신을 통해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고령 사회 돌봄 및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보편적 현금 급여는 자동 지급을 원칙화하고 선별 급여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자동 안내를 강화하여 신청 기반이 아닌 필요 기반의 복지로 전환하겠습니다. AI 기술을 복지 상담과 위기 가구의 발굴 시스템에 활용하여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재가 시설 돌봄의 AI 전환을 추진하여 미래에 급증할 돌봄 수요를 사전에 대비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면서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합한 의료 AI 기술을 적극 개발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부부연금, 기초연금 감액 요거는 이제 현재 얼마씩이죠? 현재는 기초연금 금액이 누구 아는 사람 얼마예요? 정확하게? 27만 원? 27만? 기초연금은 아니 동시 말고 그냥 안 깎고 30만 원인가요? 현재 34만 원 정도 30 1인당 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정도? 각각 20%씩을 깎고 있습니다. 왜 정도지? 34만 원 끝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34만 3천 원입니다. 34만 3천 원. 네, 네. 일률적으로 똑같잖아, 그죠? 네. 근데 그걸 20% 깎는다 부부가 같이 각각 살면. 20%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27만 얼마? 그럼 한 6만 원 깎이는 거예요? 네, 20%. 6만 8천. 7만 원 가까이 깎이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깎이면 14만 원 깎이는 거예요? 그런 네, 거죠. 부부. 각각 깎이니까 저번에 우리 장관님 그때 한 계산해 봤죠. 이거 다 그냥 주면 얼마 되나? 4조 원 더 줘야 된다 그랬던가요? 아니 그 말고 부부 감액만 4조 아니었나? 이거를
근데 요거를 이제 저소득층만 단계적으로 감액을 줄여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네, 저소득층 정체를 다 하면 주자. 재정 부담이 너무 좀 크기 때문에요. 네. 일단 저소득층부터 없애고 단계적으로 하고요. 이걸 20%를 한꺼번에 다 완화시켜주는 것도 좀 재정 부담이 커서 그 완화시켜주는 비율도 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걸로 재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4만 원을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제 지금 그 65세 이상 노인 중에 국민연금 수령자가 한 53% 정도 되기 때문에 액수가 적잖아요, 네, 그 정도는 국민연금을 받는데 아마 연금 수령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추가로 받을 수 네,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기초연금은 이제 노인의 하위 70%를 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근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사람이 받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수급률이 한 54% 정도. 근데 그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아마 대상에 제외될 거고. 국민연금은 이제 소득이 있으신 분은 그 A값 이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감액이 적용이 되고는 있는데요. 이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하고 금액이 관계는? 크지 않아서 예 그렇게 그걸로 인한 감액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그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게 지금 기초연금은 만약에 1인당 34만 원이 넘는다.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 대상자하고 70%를 넘는 아슬아슬하게 5천 원 더 버는 사람, 그 사람은 제로잖아요. 네, 항상 그 경계선에 경계선에 이 단차가 낮으면 별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네. 너무 크지 않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기준점을 정하기 때문에 기준점에서 약간 넘어서서 그러니까 못 그걸 받으신 왜 분들은 주고 안 주고 네. 올와 나싱으로 하냐? 중간쯤을 설정하면 안 되나 그 말이죠, 내 말은. 그래야 이 단차가 줄어들잖아요. 좀 덜 억울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받느냐 못 받느냐지만 그걸 좀 그레이드를 주면 그런 걸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70세 70%까지는 34만 원을 주고 70.01에 해당이 되면 0원인데 80%까지는 예를 들면 그거에 뭐 절반이라도 주면 계단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덜 계단에 억울하지 않아요? 걸리신 분들은 항상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억울할 것 폭이 같은데? 좀 줄어들으면 좀 불만이 네.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그게 기초연금이 현재 늘어나는 정도로 보면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요. 지금 연금 구조 개혁을 할 때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총액 지원 금액하고 이 구조 개혁을 할 때 전체 설계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겠네요. 더 이상 얘기하면 더 깊이 빠질 것 같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축계가 크고요. 그 대신 국민연금 수령 비율이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예,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70% 대상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네, 늘려가고 있잖아요, 계속. 70%에 대해서만 그 늘려가는데 그게 타당하냐? 계속 이 차이를 키우는 게 단계별로 슬라이딩 형태로 해서 추가를 해주든지 뭐 대상자를 일부는 늘리면서 금액 그 대상자의 그 대한 지급액을 늘린과 동시에 대상자를 늘린다든지 뭐 차등을 줄여간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올로 하나씩 받는 사람은 계속 더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완전히 땡원 영원히 그렇고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 방안 할 때 그 부분도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오늘 자살 예방설 이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면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다음 국무회의 때 하기로 하고요. 의안 처리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우선은 각 부처에서 각 부처 단위로 각자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근데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양해가 필요하거나 하여튼 다른 부처하고 약간 경계 지점에서 뭐 조정해야 될 게 있으면 그
그 기본적으로 총리께서 하시죠? 국무조정실 통해서? 관계장관 회의를 계속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안 같이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말이 없는 거군요. 저희는 더 자주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시고 혹시 거기서 못하거나 아니면 뭐 이 전체 국무회의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아무 때나 하세요. 아무 때나 얘기하시고요. 미리 준비해서 안건을 만들어주면 더 좋겠고 그 여기 국무회의의 안건 준비는 누가 하죠? 하고 정책실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어제도 각 부처에서 국조실이든 뭐 정책실이든 주세요. 미리. 그럼 뭐 자세히 안 써도 되고 그냥 의견들을 모으는 자리니까 편하게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광하고 관련돼서 제가 잠깐 얘기하려다 못한 건데 제가 저기 헬기를 타고 바닷가를 한번 날아본 일이 있는데 저번 여름에 어디 갔다가 우리나라 해안이 한여름인데 눈이 와 있대요. 해안이 하얗게 선들이 쫙 깔리더라고. 스티로폴이죠 그거. 해양 쓰레기. 그게 뭐 엄청나게 많죠 그거. 바닷가에 전부 해안가에 막 하얗게 그냥 스티로폴 말고 안 보이는 쓰레기도 엄청나게 있는 거지. 그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 일단 그 12해리 법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영해 12해리까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요. 12해리를 벗어난 EZ는 이제 해수부 소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그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국장급 해양쓰레기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오다가 요거를 지금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 말씀도 계시고 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책을 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관광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어느 나라 가면 고속도로 차 타고 지나다 막 쓰레기 너저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 싹 나쁘잖아요. 근데 그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면 이미지 정말 좋은데 일단 국토보건은 없어서 그런데 도로 고속가도로 국도 청소 좀 하라고 그러세요. 번면. 제가 경기지사 할 때 경기도 청소하다 보니까 도로공사 진짜 말은 듣대요. 청소하라니까 청소 죽어도 안 하고 내가 싹싹 빌어가지고 겨우 경기도 관내 도로만 청소를 했는데 그 우리가 하겠다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대. 자기들 관할이라고. 그래서 그 전국 단위로 좀 청소 좀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예산해서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이거. 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일자리 사업을 한번 기획해가지고 그 필요한 만큼 주고 쓰레기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 한번 하고 상시적으로 좀 하면 좋겠어요. 대통령님, 그 내년도에 그때 재정기획보좌관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내년 예산에 쓰레기 전국적인 쓰레기 해양 쓰레기하고 농촌 쓰레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대통령님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국토 대청결 운동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특히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회의를 앞두고 9월달에 추석 전에 한 차례 이 대청결 주간, 그 다음에 10월 그 에이펙 전에 한 번 더 그 청결 주간을 만들어서 전체 지자체와 또 그리고 이 자원봉사 그 시민들을 전부 참여하게 하는 그런 대청결 운동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셔서 지금 총리님을 모시려고 청소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총리님을 모시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좀 하세요. 아니 저도 뭐 되면 해도 괜찮습니다. 예, 해안쓰리. 예. 다음 주에 쉽지는 않죠. 제가 외국 출장이 있어가지고 20일경이면 제가 딱 해외 출장 기간인 것 같네요. 또 한번 알아보고요.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좀 국토 청결 좀 청소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하십시오. 네, 이거 자살 뭐 예방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건데 이건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네,
안건 처리하겠습니다. 네,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네, 우선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242호부터 1254호까지.